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실제 내부 기관들이 다 네, 갖고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또 생겼.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와.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하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어요.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못 나가죠. 77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했다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형.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콜롬비아 제1의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영역, 제국에도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메데인 카르텔을 이끌고 있었던 그 에스코바르가 그 하원에 입성을 했고 네.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에스코바르의 실체 또 경찰 매수 현황 등에 대한 각종 비리 행위를 폭로한 데다가 콜롬비아의 유력한 일간지인데요. 엘 에스펙타도르의 경우는 에스코바르를 코카인 밀매업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코바르는 1984년에 의원이 된 지 약 2년 만에 이제 그 직에서 밀려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에스코바르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복수를 벌이게 됩니다. 와. 누구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고위직 예, 위에 그의 범죄를 폭로한 법무부 장관과 또 일간지의 와, 편집국장이 피살당했습니다. 암살을 그 한 아무리 거예요?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 죽여월. 와. 와.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일간지 건물을 몇 년 뒤에 폭탄 테러하게 됩니다. 아이, 건물 자체를요? 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상황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서 마약 카르텔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이 마약 카르텔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되는데요. 그것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자를 중심으로 강제 소환 리스트가 작성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에스코바르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바로 마약 카르텔 보스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우와. 받고 평생 미국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건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에스코바르 역시 미국으로 송환되는 이 상황을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송환을 막기 위해서 각종 보복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테러를 가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의 감옥보다 콜롬비아의 무덤이 훨씬 더 낫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자, 그럼 에스코바르의 반응, 대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989년은 그야말로 이제 그 피해 보복의 연속인데요. 우선 1월에 12명의 지방법원 판사를 피살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정치인, 언론인들을 겨냥한 보복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테러네요, 완전. 특히 다음해, 그러니까 199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거기에 출마할 유력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입니다. 이 자유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였는데 그를 1989년 8월에 암살합니다. 진짜 다 죽이는구나. 이거 암살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저 사람들 틈에 있는데 어떡해. 어머머머. 유세 도중에 어머. Ese fue el momento exacto en la balacera. Yo en ese momento en realidad no sabía qué hacer, me boté al piso.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에스코바르가 갈란을 암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보복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로서 선거 공약이 있었습니다. A nuestra patria llegó, como llegó, el poder oscuro y criminal del narcotráfico. Ha sido el nuevo liberalismo la única fuerza política que en Colombia se enfrentó a ese adversario terrible de la sociedad, de la organización institucional. 치안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콜롬비아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약속했었던 거거든요. 카르텔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제거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악행은 뭐 그걸로 멈추지 않았고요. 콜롬비아 그 국내 항공 아비앙카 항공이라고 있는데 그 203편이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 항공기에 정부 측 정보원 한 사람이 탑승됐다는 아마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폭발시킨 거죠. 그 한 명 때문에 비행기 전체를 폭발시킨다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뭔 죄야? 이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단일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의 카르텔 분할 과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먹으셨어요?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인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에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구스만이 그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카르텔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해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만이 은밀하게 자신의 마약 제국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Bien, bueno, pues lamentablemente, como lo estabas mencionando, este lunes, alrededor de las 4 de la tarde, un grupo de personas fuertemente armadas con fusiles AK-47, o mejor conocidos como cuernos de chivo, perpetraron una balacera en el aeropuerto internacional Libertador Miguel. 아, 미쳤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구스만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그 두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 관계에 있던 티후아나 카르텔 쪽 사람들이 구스만이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탄 차를 향해서 이제 총탄을 난사한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구스만이 아니라 바로 오캄포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아마 차 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추기경이 타신 차를 구스만의 차라고 오인한 이 청부업자들이 총을 발사한 아이고. 탓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야 그게, 추기경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에 추기경이 희생되고 만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멕시코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 fin de que purificado de toda culpa lo hagas sentar junto a él en la mesa de tu reino. Por nuestro Señor Jesucristo, tu Hijo, que siendo Dios vive y 그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멕시코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가톨릭 사람 너무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추기경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